새벽 동이 트기 전 한솔이는 언제나처럼 눈을 떴다. 그녀의 몸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움직였다. 간단한 체력 단련 자신이 설치해둔 경계선의 점검, 그리고 아침 식사를 위한 낚시.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몸에 새겨진 전직 엘리트 요원의 습관이었다. 그녀의 감각은 짐승처럼 날카로워서 바람의 미세한 변화나 숲속의 작은 바스락거림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웠지만 세상에 대한 경계는 단 한순간도 늦춘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찾아왔다. 거센 비바람이 숲을 핥히고 천둥이 호수 전체를 울렸다. 소리는 자신의 작은 은신처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웅크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예민한 귀가 폭풍우 소리를 뚫고 들어오는 이질적인 소음을 포착했다. 저택으로 향하는 좁은 도로 위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한 대가 아닌 두 대의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즉시 몸을 일으켜 비에 젖은 숲을 뚫고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은폐된 장소로 이동했다. 그녀의 눈에 모든 상황이 들어왔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보다 더 거대한 검은색 SUV에 의해 맹렬하게 추격당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난폭 운전이 아니었다. 상대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전문적인 추격 기술, 피트 기동 PIT 마누버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세단은 결국 통제력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어둡고 성난 호수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임무를 완수한 듯 SUV는 잠시 멈춰 섰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솔이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그녀의 모든 훈련과 생존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숨어. 관여하지 마. 이것은 최상위 포식자들의 싸움이다. 여기에 얽히는 순간 너의 존재가 드러나고 넌 다시 쫓기게 될 거야. 하지만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도덕률이 본능을 이겼다. 그녀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깨끗한 다이빙 자세로 차가운 호수 속으로 몸을 던졌다. 물속은 어둡고 혼탁했다. 그녀는 가라앉는 차량을 향해 헤엄쳐 갔다. 운전석에는 한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벨트에 매여 있었다. 문은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의 돌멩이를 집어들어 자신의 팔꿈치를 보호하며 창문을 내리쳤다. 몇 번의 강한 충격 끝에 창문이 깨지고 그녀는 안으로 팔을 뻗어 남자를 벨트에서 풀어냈다. 의식을 잃은 남자의 몸은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근력을 동원하여 그를 물 밖으로 끌어냈다. 남자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소리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냉정했다. 30번의 압박, 2번의 인공호흡, 기도 확보, 반복. 이것은 공황에 빠진 민간인의 행동이 아니었다. 극한 상황에 단련된 프로의 움직임이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던 시간이었다. 마침내 남자가 거친 기침과 함께 물을 토해내며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살아났다. 소리는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온몸이 떨려왔다. 그때였다. 호수 건너편 거대한 저택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저택의 모든 불이 일제히 켜지며 호수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저택에서 달려나온 경비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호숫가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소리는 자신이 방금 구해낸 남자를 보았다. 값비싼 옷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나 그의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 물 건너편 성의 주인이었다. 소리는 다가오는 불빛들을 보며 깨달았다. 그녀는 방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켜온 익명의 삶을 파괴해버렸을지도 모른다. 한솔이가 의식을 차린 권태준 회장과 함께 호숫가에 쓰러져 있을 때 저택에서 달려온 경호원들이 그들을 순식간에 에워쌌다. 그들의 반응은 전문적이었지만 동시에 공격적이었다. 그들은 부상당한 고용주 옆에 있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의 정체불명 여자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다. 움직이지 마. 손 눈에 보이는 곳에 올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치며 그녀에게 총구를 겨눴다. 하지만 소리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된 요원의 침착함으로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은 그들의 대형 무기 그리고 태도를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그들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때 권태준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섰다. 그만둬. 그 여자가 날 구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경호원들의 공격적인 태세는 멈췄지만 의심의 눈초리까지 거두지는 않았다. 소리는 화위라는 정중한 이름 아래 사실상 감금 상태로 저택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젖고 더러운 옷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보았다.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거대한 저택은 그녀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경비원의 감시 아래 한 방에 남겨졌고 의료팀이 다른 방에서 권태준 회장을 돌보기 시작했다. 이 고립의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곱씹었다. 관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은 곧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을 의미했다. 얼마 후 새로운 가운으로 갈아입은 권태준 회장이 그의 경호실장인 박 실장과 함께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대화는 부드러운 신문으로 시작되었다. 박 실장은 직설적이고 의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요? 이 시간에 호숫가에서 뭘 하고 있었지?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거요? 소리는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예전에 공공교육 과정에서 배웠고요. 그녀는 감정을 숨기고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권태준 회장은 훨씬 더 예리했다. 그는 그녀의 거짓말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본 진실에 관심이 있었다. 지나가던 길 이 폭풍우 속에 그리고 당신이 나를 차에서 끌어냈을 때의 그 움직임. 그건 단순한 행인의 것이 아니었어. 그건 프로의 움직임이었지. 그는 소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훈련받았군. 소리는 침묵을 지켰다. 권태준 회장은 전술을 바꿨다. 내 차의 브레이크는 조작되어 있었고 도로 밖으로 밀쳐졌어. 이건 사고가 아니라 내 목숨을 노린 암살 시도였지.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적들은 강력하고 어쩌면 내 조직 내부까지 침투해 있을지도 몰라. 내 사람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야. 하지만 당신은 유령이야. 내 팀이 아무리 조사해도 신원이 나오지 않아. 그리고 당신은 기술이 있지. 숨어 있어야 할 모든 이유가 있었음에도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어. 그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악마의 거래였다. 내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시스템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안전한 거처, 음식, 의복,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지. 그 대가로 당신은 내 눈과 귀가 되어줘야겠어. 내 개인 경호원이자 날 죽이려 한 놈들을 찾아내는 조사관으로. 그는 말없는 위협이자 약속을 덧붙였다.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내 보호 아래에 있게 될 거요. 거절하고 저 문을 나선다면 당신이 새로운 은신처를 찾기 전에 내 적들이 당신을 먼저 찾아낼지도 모르지. 그리고 나 역시 당신처럼
정체불명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만큼의 사실을 알고 있는 채로 그냥 사라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소리는 덫에 걸렸다. 그의 말은 완벽하게 논리적이었다. 이제 도망치는 것은 머무르는 것보다 더 위험했다. 머무르는 것은 새로운 전쟁에 발을 들이는 것이지만 적어도 당장의 안전과 자원을 보장했다. 그녀는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계산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고용주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권력과 지성 그리고 약간의 절박함을 읽었다. 그녀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의 조건은 뭐죠?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희생자의 것이 아니었다. 거래를 협상하는 계약자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권태준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유령을 찾은 것이다. 조건은 간단해. 당신은 날 보호하고 진실을 찾아내.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주지. 어쩌면 악마의 거래일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우리 둘 다 각자의 방식대로 악마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니. 소리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죠. 도망자와 거물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이제 공유된 위협이라는 끈으로 함께 묶였다. 긴장감 넘치는 계약이 바로 그 순간 체결되었다. 악마와 계약을 맺은 다음 날 한수리의 세상은 다시 한번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이자 죄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저택의 광활하고 미니멀한 스위트룸 하나를 개인 공간으로 배정받았다. 방 안에는 실용적이고 활동성이 좋은 새 옷들과 최신 장비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깨끗하고 잘 먹고 안전한 잠자리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조금도 이완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을 경이로운 눈으로 탐색하는 대신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했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 사각지대 경호원들의 동선과 습관. 그녀는 이미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권태준 회장의 경호실장인 박 실장은 여전히 그녀를 경계했다. 그의 시선에는 회장이 들여온 이 정체불명의 들고양이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다. 그는 마지못해 하지만 회장의 명령에 따라 그녀에게 저택의 최첨단 보안 통제실에 접근 권한을 주었다. 소리는 자신의 새로운 사령부가 될 통제실로 들어섰다. 수십 개의 스크린과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공간. 몰락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과거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듯한 희미한 감각을 느꼈다. 그녀의 첫 번째 요구는 간단했다. 사고 발생 24시간 전부터 발생 후 1시간까지 저택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에 CCTV 영상을 확보해 주십시오. 박 실장의 팀원들은 경찰이 이미 다 확인한 것을 왜 또 보려는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소리는 그들과는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과속 차량이 아니라 패턴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유령 사냥이 시작되었다. 소리는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영상에만 매달렸다. 그녀는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권 회장이 제공한 최첨단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차량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모델을 식별하고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사고 발생 24시간 전 검은색 SUV 한 대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3번이나 저택 주변을 맴돈 것을. 명백한 사전 정찰이었다. 그녀는 사고 이후 그 SUV의 동선을 추적했다. 차는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구불구불한 뒷길을 통해 폐산업단지 근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프로의 도주 경로였다. 소리는 권태준 회장과 여전히 회의적인 박 실장을 소집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브리핑했다. SUV의 정찰 패턴 그리고 안정화시킨 영상 보정을 통해 명백한 피트 기동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고 순간의 영상. 경찰 보고서에는 악천후로 인한 운전 미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리가 단 하루 만에 자신의 팀과 경찰이 며칠 동안 찾아내지 못한 것을 발견해낸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권 회장의 승인 아래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SUV와의 번호판은 당연히 위조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영상의 해상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려 차체에 반사된 다른 차량의 불빛 속에서 차대 번호의 일부를 식별해냈다. 그것은 썩은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은 과정이었다. 차대 번호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와 대포 명의를 거치며 전형적인 자금 세탁 및 자산 은닉 구조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낼수록 소리의 등골에 차가운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여러 층으로 겹쳐놓는 방식 자금 은신처로 특정 국가 키프로스 파나마 등을 선택하는 수법 거래를 숨기기 위해 사용된 디지털 보안 프로토콜. 이 모든 방식이 섬뜩할 정도로 익숙했다. 그녀가 몸담았던 NIS 국가정보원의 옛 부서가 비밀 공작을 위해 전문적으로 사용하던 바로 그 시그니처였다. 그날 밤 소리는 텅 빈 통제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스크린은 거미줄처럼 얽힌 회사들의 관계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SUV의 최종 소유주인 한 지주회사의 이름을 찾아냈다. 에이펙스 홀딩스. 평범한 이름이었고 공개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알아봤다. 그것은 그녀의 옛 부서에서 비밀 금융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했던 1급 기밀 코드네임이었다. 소리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쫓던 유령은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과거였고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되돌아온 망령이었다. 권태준 회장을 죽이려 한 자들은 그녀의 인생을 파멸시킨 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깨달음이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녀를 덮쳤다. 권태준 회장은 텅 빈 통제실에서 스크린을 응시한 채 미동도 없는 한 소리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엇인가, 뭘 찾아낸 거지? 소리는 망설였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적은 그녀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간의 암투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제 과거입니다. 이건 국가정보원의 솜씨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권 회장의 서재 외부의 모든 도청이 차단된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계속되었다. 소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짧고 날카로운 과거의 이미지들과 함께 펼쳐졌다. 그녀는 한때 NIS 대테러 및 산업 스파이 전문 특수팀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현장 요원이었다. 그녀의 코드네임은 에코 에쿄. 그녀의 상관은 야망과 잔인함으로 유명했던 오세연 국장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임무, 적대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임무였다. 하지만 작전은 잘못되었다. 팀은 매복 공격을 받았고 그녀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 매복은 함정이었다는 것을. 기술을 팔아넘긴 장본인은 바로 오세연 국장 자신이었고 그의 비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그녀와 그녀의 충직한 팀원들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작전이었다. 오세연은 임무 실패와 팀원들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총에 맞고 죽도록 내버려졌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녀는 오세연의 통제 아래 있는 애니스가
자신을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쫓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유령이 되었다. 자신의 신분을 지우고 세상의 눈을 피해 살아가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의 어깨에 새겨진 배신의 흉터였다. 소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권태준 회장은 점점 더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리고 오세현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그의 뇌리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검색했다. 국정원 오세현 국장, 국가전략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군. 끔찍한 진실이 두 사람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권 회장의 역점 사업인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차세대 AI 에너지 그리드 기술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 중이었고 모든 단계를 승인하고 거부할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오세현이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동기가 명확해졌다. 오세현은 단순히 기업 경쟁 때문에 권 회장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프로메테스 기술을 통째로 장악하여 수년 전 반도체 기술을 그랬던 것처럼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자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그 순간 소리와 권 회장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둔 운명 공동체이자 동맹이 되었다. 소리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이제 정의를 위한 투쟁이 되었고 권 회장의 기업 전쟁은 국가의 반역자와의 싸움이 되었다. 그는 자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권 회장이 모든 조각을 맞추며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담하게 움직이는 거야. 자네는 그가 계산하지 못한 유일한 유령이야. 자네가 우리의 비장의 무기일세. 소리의 눈에서 두려움과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들어찼다.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남자가 이제 손에 닿는 거리에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죽은 동료들의 원수를 갚을 유일한 기회였다. 새로운 동맹을 공고히 하고 다음 수를 계획하기 위해 소리는 암살 시도와 오세현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암살팀의 데이터로 돌아갔다.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반사된 흐릿한 영상과 CCTV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을 교차 분석한 끝에 공격수 중 한 명의 얼굴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 권 회장이 제공한 사설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 얼굴을 대조했다. 일치하는 인물이 나왔다. 바이퍼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악명 높은 프리랜서 용병이었다. 소리의 뱃속에 차가운 덩어리가 생겨나는 듯 했다. 그녀는 그를 알았다. 바이퍼는 오세현 국장이 가장 더러운 비공식 작전을 처리하기 위해 종종 이용하던 꼬리 자르기용 자산이었다. 이 자를 압니다. 그녀가 굳은 목소리로 권 회장에게 말했다. 오세현의 사람입니다. 이제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적의 얼굴이 드러났고 연결고리는 증명되었으며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얽혀버렸다.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다. 권태준 회장의 서재. 사장의 마지막 대화가 끝나자마자 그곳은 새로운 전쟁을 위한 작전실로 변했다. 그들은 오세현 국장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이제 권태준의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범죄를 알고 있는 유령 한소리의 존재 자체를 제거해야만 했다. 권 회장은 방어적인 봉쇄 전략을 제안했다. 하지만 소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수를 내다보고 있었다. 방어는 패배하는 게임입니다, 회장님. 오세현은 국가의 정보망을 손에 쥔 남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벽을 높게 쌓아도 그는 언젠가 빈틈을 찾아낼 겁니다. 그가 공격해오길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판을 짜고 그를 우리가 원하는 전장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덫을 놓아야 합니다. 그녀의 전략적인 사고의 권 회장은 동의했다. 이제 사냥꾼이 사냥감이 될 차례였다. 그들의 계획은 오세현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바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오세현이 감시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채널을 통해 거짓 정보를 흘린다. 권 회장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정부의 기술을 넘기기 전 마지막 테스트를 위해 완성된 프로토타입과 모든 핵심 데이터를 안전한 외부 연구소로 비밀리에 옮기고 있다는 정보였다. 소리는 자신의 국정원 시절 경험을 살려 이 거짓 정보가 마치 권 회장 회사 내부의 정보원이 유출한 것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꾸몄다. 덫을 놓을 장소로는 경기도의 상한 지역에 위치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폐연구소가 선택되었다. 외부와 고립되어 통제된 환경을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다음 며칠간 연구소는 거대한 요새로 변모했다. 마치 대규모 영화 세트를 준비하듯 두 천재의 협업이 시작되었다. 권태준 회장은 자신의 최고 기술자들을 투입했다. 연구소 전체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압력 감지기,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열 감지 카메라 자동 봉쇄문, 그리고 소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앙 통제 시스템까지. 그는 또한 EMP 전자기 펄스 방출기와 자동 할로가스 분사 시스템 같은 비살상 무기들을 곳곳에 설치했다. 이것은 그의 영역이었다. 첨단 기술의 성체. 한소리는 사냥터의 지형을 익히는 포식자처럼 연구소를 누볐다. 그녀는 예상 침투 경로 사각지대, 그리고 적을 고립시킬 수 있는 길목들을 파악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카메라와 센서의 위치를 직접 지정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은신처와 후퇴 경로, 그리고 섬광탄 테이저건, 와이어 전투용 나이프 등 비살상 전투 장비들을 준비했다. 이것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피냄새 나는 전장. 기술의 천재와 전술의 천재는 완벽한 팀을 이루어 죽음의 덫을 예술 작품처럼 빚어내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소리는 대포폰과 암호화된 메시지를 이용해 오세현의 정보원임이 확실한 한 인물에게 유출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폭풍 전의 고요. 저택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모든 통신을 감청하며 오세현이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렸다. 며칠이 흘렀다. 마침내 그들의 감시망에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용병들 사이에서 오가는 은밀한 대화들. 국정원 비밀 수송팀의 움직임. 위성 사진에는 오세현의 자산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연구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잡혔다. 저택의 상황실. 박 실장이 권 회장과 소리에게 보고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용병 바이퍼가 이끄는 공격팀이 현재 연구소 주변에 포진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상 침투 시각은 오늘 밤 02시입니다. 소리와 권 회장은 통제 콘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 보았다. 조용한 계획의 시간은 끝났다. 행동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소리는 더 이상 조사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투를 앞둔 군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고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오라고 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새벽 1시 50분. 폭풍우가 몰아치는 폐연구소는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연구소의 강화된 중앙통제실. 한소리와 권태준 회장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권 회장은 미끼 역할을 함과 동시에 소리의 지시에 따라 시설의 모든 시스템을 통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리는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채 전투를 앞둔 포식자처럼 고요하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스크린 위에 군사적 정밀함으로 숲을 통과하는 12개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용병 바이퍼가 이끄는 오세현의 공격팀이었다. 그들은 손쉽게 외부 경계 펜스를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이 탐지되지 않았다고 믿으며 건물 내부로 향했다. 팀은 건물에 진입하자마자 표준 침투 프로토콜에 따라 2개의 조로 나뉘었다. 정확히 소리가 예측한 대로였다. 지금입니다. 소리가 헤드셋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콘솔 앞에 있던 권 회장이 첫 번째 시퀀스를 실행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복도 곳곳에 강철문이 내려오며 두 팀을 완벽하게 분리시켰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소리가 미리 위치를 바꿔놓은 비상등이 혼란스러운 그림자와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다. A팀은 긴 복도에 갇혔다. 소리는 환기구를 통해 소리 없이 이동하여 그들의 머리 위에서 연막탄을 터뜨렸다. 시야를 잃고 혼란에 빠진 그들은 연기와 깜빡이는 비상등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소리에게 하나씩 쓰러져 나갔다. 테이저건 조르기 기술. 그녀의 움직임은 비살상적이었지만 지극히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다. 바이퍼가 이끄는 B팀은 더 노련했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벽을 폭파하여 A팀과 합류하려 했다. 권 회장이 2단계 시퀀스를 가동했다. 국소적인 EMP가 터지며 그들의 통신 장비와 야간 투시경을 무력화시켰다. 동시에 소리는 연구소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그들을 유인했다. 자동문을 이용해 팀원들을 분리시키고 좁은 실험실로 몰아넣었다. 연구소 자체가 그녀의 무기가 되어 그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이 전투는 두 사람의 강점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권 회장의 기술적 지배력과 소리의 전술적 천재성, 그리고 냉혹한 근접 전투 능력. 그녀는 무자비한 학살자가 아니었다. 은신과 속도, 정밀함을 이용해 적을 무력화시키는 그림자였다. 팀원들이 하나씩 침묵하자 바이퍼는 상황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가 후퇴하려 했을 때 모든 탈출로는 이미 봉쇄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건물 옥상에 헬리콥터 한 대가 착륙했다. 오세연 국장이 직접 2명의 개인 경호원을 대동하고 내렸다. 그는 승리를 확인하고 전리품을 챙기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혼돈의 상황에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프로메테스가 있을 중앙연구실로 향했다. 중앙연구실. 바닥에는 제압되어 묶인 용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방 중앙에는 프로메테스의 프로토타입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지만 그것은 미끼용 모조품이었다. 소리는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태준 회장은 봉쇄된 통제실에 대형 모니터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국장님, 어둠 속에서 소리가 걸어 나왔다. 오세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수년 전 자신이 직접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유령이 눈앞에 서 있었다. 너, 에코, 어떻게 네가 살아있지? 마무리가 허술하셨더군요. 소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꼬리를 너무 길게 남기셨어요.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육탄전이 아니었다. 스승과 제자의 배신자와 생존자의 심리전이었다. 오세연은 강력하고 잔인했지만 소리는 수년간 쌓아온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증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싸움은 처절하고 개인적이었다. 결국 소리는 그의 습관과 움직임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기에 우위를 점했다. 그녀는 그의 무기를 빼앗고 그의 목에 차가운 전투용 나이프를 겨눴다. 끝났습니다. 모니터에서 권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세연 국장,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한 당신의 모든 불법 침입 과정은 여러 각도에서 녹화되고 있었소. 오늘 밤의 반역 행위와 수년 전의 반역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는 지금 이 순간 청와대와 모든 주요 언론사로 전송되고 있어. 오세연은 카메라와 소리, 그리고 모니터 속의 권 회장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체크메이트. 권 회장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 특공대의 사이렌 소리가 폭풍우를 뚫고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소리는 패배한 숙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심판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오세연 국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고 합법적인 권력의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가르자 길고 길었던 심판의 밤은 마침내 끝이 났다. 한 소리는 너덜너덜해진 전술 장비 차림으로 현장을 인수한 검찰 및
국정원 내부 감사팀에게 모든 상황과 증거를 인계했다. 그녀를 알아보는 몇몇 요원들의 눈에는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전설로만 듣던 에코의 귀환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공식적인 정리가 시작되자 그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몸을 감췄다. 몇 주 후 오세훈 국장의 반역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정치적 지진이 되었다. 뉴스는 연일 그의 부패와 매국 행위에 대한 소식으로 들끓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소리의 이름은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조용히 정리되었다. 그녀의 모든 혐의는 벗겨졌고 그녀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국정원은 그녀에게 훈장과 함께 고위직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원했다. 모든 것이 끝난 어느 날 오후 소리는 권태준 회장의 저택, 바로 그 호숫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유령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목적지를 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이었다. 권태준 회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긴장감이 아닌 함께 전쟁을 치른 전우애와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악마의 거래는 끝났소. 권 회장이 말했다. 당신은 이제 자유요. 당신의 이름은 깨끗해졌고 당신의 공에 대한 보상금으로 새로 만든 당신 명의의 계좌에 상당한 액수를 이체해 두었소.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소리는 호수를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세현이 회장님의 유일한 적은 아니었을 텐데요. 권 회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알고 있소.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하오. 절박한 거래가 아닌 공식적인 제안 말이오. 그는 그녀에게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글로벌 보안 및 전략적 위기관리 총괄 책임자라는 직책을 제안했다. 내겐 이제 보디가드가 필요 없소. 파트너가 필요하지. 위협이 현실이 되기 전에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이 새로운 세상의 전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소리는 그의 제안을 생각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둠 속의 비밀 전쟁을 위한 기술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지키고 건설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할 기회였다. 새로운 목적이었다. 그녀는 호수 건너편의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가 속할 수 없는 세계의 위압적인 상징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가 뜻밖의 동맹을 만나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장소였다. 그곳은 이미 그녀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말해보시오. 저는 회장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과 함께 일할 겁니다. 권태준 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나 역시 그것을 바라던 바요, 한 실장.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다.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한소리는 자신이 처음 권 회장을 물 밖으로 끌어냈던 바로 그 호숫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더기 옷이나 전술 장비 차림이 아니었다. 날렵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기업의 최고 임원이었다. 그녀는 호수 건너편에 저택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수는 더 이상 두세 개를 가르는 장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연결고리이자 그들의 시련이 시작된 장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숲속에 숨어든 유령이 아니었다. 이제는 물 건너편 성의 수호자였다. 그녀는 새로운 기슭에서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시작을 찾은 것이다. 그녀의 과거는 등 뒤에 있었고 도전으로 가득 찬 미래는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